안녕하십니까, 하성규입니다. 채널 24K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 오늘은 경제학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시중에 극단적으로 이 논자들이 대립하는, 경제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시각이 과연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주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하느냐, 이 두 개의 가치관의 대립입니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이죠. 한쪽은 시장이라고 하는 자유경쟁체제, 자유우선주의적인 시스템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 끌고 가야 한다. 한쪽에서는 그럴 수 없다, 정부가 역시 주도해야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 같은 걸 놓고도 이제 치열하게 대립이 되고 있고,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 다양한 형태로 이 두 개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학이 서구에서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던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첫 번째 이론들은 아담 스미스가 이끌었던 국부론의 그 논리적 기초를 가지고 있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라. 인간의 이기심에 맡기면 시장은 저절로 경제력을 축적하고 커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시장 자체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논리가 한참 지배를 해왔었는데,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학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컸던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플레이션 얘기할 때도, RA 공포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이었죠. 그 대공황의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은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왔던 그런 자유시장 경제론,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시각을 돌리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 또는 국가독점자본주의, 거시경제학이라는 형태, 케인지안 경제학이라는 형태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그러한 공황이라는 것도 그대로 뒀으면, 시장에다 맡겨뒀으면 다 극복했을 거다, 시간의 문제였지.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다. 지금도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논쟁은 지금도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그것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양쪽의 진영을 가르는, 마치 무슨 큰 논리체계나 매달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게 하는 이런 정치적 지형을 이제 가르는 이런 도구로도 쓰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시장이냐 정부냐, 그것에 대해서 경제학계에서는 어떤 논쟁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공황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이야기가 시장 실패론입니다. 자유경쟁 시장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왜 꼭 실패하게 돼 있느냐? 요점만을 이제 쭉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유경쟁 시장에는 반드시 독점과 과점 시장이 존재하게 돼 있다. 독점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과점이라는 말은 뭐냐? 독점이라는 것은 완전히 시장을 공급자 한 사람에 의해서 또는 소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독점이라고 하고, 과점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그러나 절대 다수는 아닌, 자유로운 다수는 아닌 복수의 독점자들, 그들이 존재하는 시장을 과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과점 시장. 말하자면 자동차를 현대자동차 혼자서 한국 시장에 공급한다면 그건 독점이지요. 그런데 몇 개 자동차 회사가 함께 공급하고 있다면 그건 과점 시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독과점 시장이 존재하게 되면 자유시장 경제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균형, 소비와 공급의 균형 가격, 균형 수량이라는 것이 달성될 수 없다라는 거죠. 독과점을 하는 쪽에서 그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이 형성한 가격과 수량에 복종하지를 않고 자기들이 시장에서 가격도 결정하고 수량도 결정하는 힘을 가지려고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자유경쟁 시장은 깨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한다.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생산 단위당의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산업. 이거를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기를 생산한다든지 또는 수돗물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들. 전기를 1kWh만 생산해서 공급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이거를 굉장히 큰 양으로 메가와트급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하면 1kWh 전기를 생산할 때보다 단위당 비용이 훨씬 적어진다라는 거죠. 많이 생산해서 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산업이 존재한다면 자유경쟁 시장에서의 원가 개념이라는 게 깨지게 되고 이것에 의해서 독과점도 또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산업이, 우리가 전기를 안 쓰고 살 수 없고 전기를 각자 생산해서 써라, 수돗물 각자 생산해서 먹어라,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산업들이 존재하게 되면 시장의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균형은 깨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으시는 얘기지만 잘 모르고 계실 수 있는 얘기인데, 외부성의 존재라는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비용이나 수입이나 이 모두가 시장 내부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공급 수량, 수요 수량이 결정돼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경제적 행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과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쪽에는 양봉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이 양봉하는 업자가 사과 농원에다가 양봉 틀을 갖다 놓게 되면, 벌집 틀을 갖다 놓게 되면 이 사과를 수확하는 농부에게도 수익이 오를 것이고, 왜냐하면 벌들이 많이 수정을 시켜줄 테니까요. 인공수정 비용이 줄겠죠. 그리고 또 양봉업자도 꿀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대가들을 서로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양쪽의 수입이 올라간단 말이죠. 별도의 비용의 지출이 없이 수입이 올라가요. 이거는 시장 원리에 맞지 않죠. 시장에서는 반드시 비용을 지출해야만 이익이 창출되는 게 시장인데, 그래야 논리적으로 시장 경제가 성립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이와 같이. 그런 거를 외부 경제라고 합니다. 시장 내부에서 거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외부적 효과에 의해서 이익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외부 경제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도 있습니다. 외부 불경제 효과가 있죠. 공해가 너무 심해서 어떤 정밀 산업을 하는데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같이 황사가 1년 내내 막 쏟아지는 이런 나라에서 반도체 산업을 하려면 공기를 먼지가 거의 제로 수준, 제로 ppm에 달하게 공기를 정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공기 정화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 말레이시아나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공기가 굉장히 하루 종일, 하루에도 몇 번씩 스콜이 내리고 이러면서 염도도 낮고 이런 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원가 비용을 안 써도 되죠. 우리는 공해 덕분에 원가를 내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효과를 외부 불경제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도 아니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량도 아니죠.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익도 아니고 시장에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도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경제적 효과로 나타나죠.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거를 외부성의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공동소비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면 우리는 공동으로 소비하는 많은 공공재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국방이나 치안 같은 공공재입니다. 어떤 한 사람만을 위해서 국방을 제공하거나 어떤 한 사람만을 위해서 치안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것은 공동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육도 그렇지요.
초중등학교의 교육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가 다 소비하는 공공재입니다. 이런 공공재들이 존재하게 되면 그것을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정할 수는 없어요. 국방을 하려니까 뭐 10,000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 10,000원 내. 너 10,000원어치만 너한테 국방이라는 걸 제공해 줄게. 치안을 위해서 또 5,000원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 5,000원 내면 5,000원어치만 너에게 치안을 제공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장 내에서의 거래라면 그 사람이 돈 낸 만큼만 그 사람에게 공급해 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 수량만큼. 근데 이 공공재는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돈을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도, 대가를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도 이 공공재는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면세되거나 해서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라고 해도 국방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치안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교육의 효과를 심지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안 내고도 이익을 거저 얻을 수 있는 공공재가 필수적으로 사회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시장의 논리를 벗어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나 균형 수량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여기서 성립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또 하나, 지난번 아래 공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경제라는 것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와 같은 커브도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경기 변동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와 같이 경제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다가 보니까 심리적 요인의 효과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책임도 아닌 외국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을 하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었던 건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죠. 그런 불확실성이 경제에는 언제나 존재한다. 그리고 앞에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 시장이라는 것은 불안전성을 항상 내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시장이 공정하게 운영이 되려면 서로 가지고 있는 경제 주체의 힘이 균등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소득 분배에 항상 왜곡이 일어나게 마련이니까 우리가 이제 부자되기 이런 데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재테크 같은 거 시장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장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래서 거저 부를 얻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부를 축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이런 두 사람들의 집단 사이에서는 공정한 시장에서의 균형 거래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서 시장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 시장은 실패하게 돼 있다. 자유시장 경제론자들이 아무리 멋있게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이러한 요소들을 다 없앨 수 없는 한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불안전하고 불온전하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 안정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공황을 극복하는 논리였고, 케인지안 경제학 또는 거시경제학이라고 부르죠. 이런 경제학이 등장하는 정부 개입 경제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부가 하는 경제 행위를 우리는 재정행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재정학이라고 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가 이제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재정학이라는 거, 정부가 세금 걷어서 정부가 세출로다 돈을 쓰는 행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정한 거냐를 연구하는 게 재정학입니다. 케인지안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시장은 반드시 실패한다라고 이제 케인지안 경제학에서 주장을 하니까 시장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나왔느냐. 그럼 정부는 항상 성공하느냐는 겁니다. 정부도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실패, government failure라는 이제 주장이 또 등장을 한 거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항상 최선이냐? 전혀 안 그렇더라, 이런 얘기죠. 정권들이 경험을 가진 정권들이 아닌 경우가 많고,
대통령 해보는 사람, 그 사람 평생 대통령 해본 적이 처음이거든요. 그 자리에 가보면은, 필요한 정보 내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아니야.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그런 고백을 노골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참 많죠, 그죠? 장관이며 관료며 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다 완전하냐? 우리 개인이 가진 것보다도 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 요즘 정부에서 우리 경제 방향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각 매체나 연구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방향착오를 하고 있고 기본적인 정보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고 마구 비난이 쏟아지죠. 그죠? 또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 의도를 이제 가지고 어떤 정책을 하나 만들면 경제 주체들이 거기에 맞춰서 다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말하자면 가게나 기업이 정부의 그런 의도를 쫓아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수두룩하죠. 대표적인 게 노조운동 같은 거죠. 정부에서 노동정책을 어떻게 정하려고만 하면 노조가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난리랍니다. 기업들은 또 안 그런가요? 왜 그런 쓸데없는 규제를 만들어갖고 이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느냐. 절대로 우린 그대로 못 쫓아간다. 뿐인가요? 가게에서는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세 회피를 하려고 그런다.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그 사이와 틈새를 비집고 나가면서 정부의 정책에서 내게 불리한 부분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돼 있죠. 이래서 정부의 정책 의도와 이거는 일치하지 않기 쉽습니다. 정부 정책 의도가 꼭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닌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주체 간에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정부, 경제적 3주체죠. 정부, 가계, 기업. 이 세 개의 경제 주체가 서로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법이라는 건 전 지구상으로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본가는 자본가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논리에 의해서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개인들은 자기의 노동을 덜 하고, 애 덜 쓰고도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길만 열심히 찾고, 정부는 또한 뭐예요? 정부의 리더십과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만 갈 가능성이 높죠. 이래서 함께 공조하고 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정부의 힘이 강해질수록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 그 조직은 부패하기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력이 강할수록 반드시 그 권력 구조, 그 정부 구조는 부패하죠. 지구상에 있는 많은 독재적인 국가들이 100% 부패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정부가 들어왔다고 해서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는커녕 쪽방마저 깰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건데, 전 지구적으로 주목받는 건 포퓰리즘의 존재라는 겁니다. 원래 이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라틴어의 포퓰루스라는 말에서 온 건데, 포퓰루스라는 게 인민, 대중 뭐 이런 뜻을 갖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건 그러니까 전 인민적인 편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사상체계. 이거를 원래 포퓰리즘이라고 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전들에 이제 그렇게 해석이 나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이 말이 어떻게 변질하고 있죠? 권력의 인기 영합주의. 권력이 이제 민주사회가 강조될수록 권력이 지속 가능하려면 표를 주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입맛에 맞춰주어야 속임수를 통해서건 공작을 통해서건 어떤 식으로건 그 입맛을 맞추는 정책만을 써야 권력이 지속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정부는 반드시 시장적인 가치가 지향하려고 하던 그런 공정공영의 시스템조차도 망가뜨리게 돼버린다. 그런 사례는 지금 지구상에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거죠. 굳이 어떤 나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정부가 쓰고 있는 이제 뭐 저녁이 있는 삶에서 비롯된 이런 가치관들, 과연 이거 포퓰리즘이냐? 이게 진짜 인기 영합주의냐? 아니면 원론적 포퓰리즘이냐? 여기에 많은 의문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거죠. 최저임금제를 무조건 시행하는 게 그게 옳으냐? 주 52시간 근무를 강행하는 것이 이건 포퓰리즘 아니냐? 또는 뭐 이런저런 청년수당, 아동수당, 무슨 수당 마구 돈을 뿌리는 것이 부의 왜곡을 치료하기 위한 수단이냐 아니면 포퓰리즘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심각하게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이런 공부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시장에만 맡겨도 안 되고 정부에만 맡겨도 안 되는 거구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얼만큼 시장적이고 얼만큼 정부의 그 정책을 따라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방만한 이기주의, 아담 스미스가 문을 활짝 열어놓았던 그러한 이기주의는 적당히 사회를 위해서 통제되어야 하고, 그리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권력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장기적인 권력 집권에 집착하는 정부치고 실패하지 않는 정부는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 포퓰리즘의 원론적인 가치보다는 모든 인민 대중들을 불행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정권이 되고 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는 얼만큼 도덕적인 가치관이 정립돼야 하느냐, 우리는 그걸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인은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하고 정부는 권력 지향적 도덕성의 일탈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과연 그런 세계는 가능할 것이냐? 그런 세계는 어떻게 해서 우리 앞에 올 수 있느냐? 이것이 모든 인류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흔히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부 개입과 그런 통제, 이걸 이제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보고 그것이 성공한 사례로 스칸디나비안 컨트리즈 같은 나라들을 상정을 합니다.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스칸디나비아는 사회주의적인 나라라고 보기보다는 가족주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도 적고 문화적, 역사적, 전통적으로 그들은 전체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바이킹의 후예라고 하는 그 가치관, 별도의 가치관에 의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한 모델 하나가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전부 가야 된다든지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 두 개를 다 극복할 수 있는 주체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국민들의 지적 각성, 그리고 국민들의 균형 잡힌 권력에 대한 감시의식,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자세, 그 성숙성에 의해서 사회의 번영과 공정성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계신 그런 현상을 판단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